네, 안녕하세요. 윤현지 강사입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이제 국어과 관련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이 설명회에서는 제 수업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국어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화면에서만 보여드린 내용이 따로 있을 거고요. 적혀 있는 내용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 부분은 화면으로만 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자료에 다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래도 이제 제 소개는 간략하게 드려야 되니까요. 네. 제 이름은 윤현지라고 하고요. 지금 다원에서 고등부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내년에는 이제 예비 중3들과 함께 PH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12월부터 시작하면 참 좋겠지만 좀 달라요, 아이들이. 지금 12월에 아이들은 정말 중딩들이고 그리고 이제 1월이 되면 그래도 숫자가 3이 붙는다고 조금은 형 누나 노릇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1월부터는 이제 예비 중3이라는 이름을 만날 거고요. 제 수업은 내일 국어라고 명칭을 붙인 이유 자체가 성적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고요. 이제 수업 자체가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명칭에 대해서도 이제 신뢰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행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내세워서 나머지 두 가지의 키워드를 제시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단계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A 과목을 듣고 B 과목을 들었을 때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어 과목은 문학, 독서, 문법, 그리고 화법과 작문이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문학을 안 들었다 그래서 문법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문법을 안 들었다 그래서 독서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학년에서 다 이 네 가지 영역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등과정하고 고등과정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한다면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국어 과목에서 중등은 단편적인 부분을 묻는다면 고등에서는 여러 면을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그냥 네모의 형태만 물어봤던 게 중등. 그렇다면 고등은 어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이가 총체적인 그 답안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이제 문제 자체가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 내용은 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제 중등의 문제 유형과 고등의 문제 유형을 나눈다고 했을 때요. 우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양입니다. 양. 이거는 근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중등은 아주 최소량만 암기량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했을 때 학원 안 다녀도 충분히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정도는 집에서 부모님이 약간 붙잡아 놓으면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암기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곧잘 다 외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아, 나 이거 옛날에 배웠었지 했던 내용 같이 아이랑 떠올리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고등으로 넘어가면요. 암기량도 확 늘어나는데 이게 지난번 과제집에서는 이런 용어로 나왔었는데 다음 과제집에서 용어가 살짝 바뀌면서 용어하고 용어가 연결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들 말로는 무지성으로 암기해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 문맥에서는 그 단어가 맞았는데 다른 문맥으로 넘어가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장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 바꾸기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형 자체가 모든 중학교가 다 똑같아요. 물론 어떤 학교는 100% 주관식 내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물어보는 방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김소월의 시를 배운다 그러면 김소월 작품에서 음보를 물어보겠다. 이 단원에서. 그러면 모든 대치동학교가 음보 문제를 다 똑같이 내줘요. 근데 고등으로 넘어가면 이게 음보 문제였는지 모르겠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답을 보면 음보를 찾는 문제였는데 발문 자체가 이게 음보를 묻는 문제인 건지 시대를 묻는 문제인 건지 뭘 묻는 건지가 좀 낯설게 나와요. 그림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문의 길이도 길어지고요. 자, 암기량과 연결되는 건데요. 세 번째 차이는 범위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중등 때는 시험 범위에 보통 문학 지문이 2개 정도 그리고 이제 문법 조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 많아봤자 한 4주, 5주 동안 딱 끝내면 되죠. 자, 그런데 고등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중대부고, 영동고 이런 학교인데요. 중대부고는 범위가 진짜 많은 게 시험 범위가 매년 교과서 플러스 그 부교재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부교재가 뭐냐면 작년까지 나왔던 고1 연합 모의고사
그거를 몇 개년치가 다 들어가 있는 EBS 교재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교과서 플러스 역대 고1 모의고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2로 넘어가면 고2 모의고사가 다 들어가는 거죠.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고3 수준의 평가원 기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교과서는 그냥 기본이고 여기에 플러스 부교재가 많으면 4권까지가 있어요. 이게 영동만 중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단대부고는 교과서를 거의 쓰지 않고 부교재로만 돌립니다. 그러면 범위가 많은 것도 문제예요. 근데 그 범위가 언제 나오는지는 학교를 가야 알아요. 그리고 운 나쁘면 앞반은 학교쌤이 빨리빨리 알려주시는데 뒷반은 또 학교쌤이 늦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 직전까지 계속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방대한 범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스스로 모르면 시험 전주까지 그냥 진도를 빼고 있는 거예요. 보통 한 시험 2주 전에는 복습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범위를 따라가다가 이제 시험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중등 친구들이 정말 불평 섞여서 하는 말. 이제 마음으로는 아직 중등이에요. 근데 고등으로 넘어오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선생님 이거 문제 오르다. 이거 문제 잘못 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신념이 깨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그렇게 공부했을 때 답이 이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문제 오르다. 그럼 제가 이게 몇 년도 어느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고 답지 스캔까지 떠가지고 보여줘요. 이게 학교 공개 답안이 맞다. 그럼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답이냐? 발문 자체가 뭘 물어보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생각으로는 그 포인트에 중요한 단어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맨날 하는 말, 출제자의 의도를 봐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답답한 순간이 우리 아이가 국어 과목을 그래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고등 오니까 국어가 발목을 잡더라. 그럼 보통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주관적 해석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너무 강하게 되면 나머지 5개의 선지를 보고 4개 나머지 선택지가 이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데 나머지 1개 선택지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느낌으로라도 그 결이 다른 걸 찾아줘야 되는데 적절도를 따져봤을 때 나머지도 다 이상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국어 문제는 100% 적절한 선택지가 없고요. 90% 적절하거나 80% 적절한데 나머지 하나의 선택지는 한 30% 정도만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가 100% 적절하지 않아도 가장 이상을 골라줘야 돼요. 그럴 때 나 진짜 국어 이상한 것 같아. 왜 물어본지 모르겠어. 나 그냥 차라리 수학 풀고 싶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속출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등과 고등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자료집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 거예요, 지금. 그래도 꽤나 글자가 큼직큼직해서 제가 읽어 드릴 테지만 이제 어느 문제인지는 아실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대치동에 설명회가 있었을 때 관심이 많은 학교죠. 휘문고 문제였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저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 애들이. 학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신 걸로 알아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보고 느낀 점은 이렇게 평범한 문제를 이렇게 낯설게 낼 수 있겠구나. 정말 선생님들 고민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잘 낸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요. 자, 휘문고는 서술형이 좀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중동고와 더불어서 보기에서 1과 2까지의 장면을 연출하려고 한다. 해당 장면을 연기하기 전 무대 위 배우들이 위치와 소품의 위치를 관객의 시선에서 대략적으로 표시를 하시오. 나와 장인의 배우에게 특별히 준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서술하시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다각형이 무대고요. 이게 관객석입니다. 동그라미가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름이 표기가 되는 거고요.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관객들이 보지 못하는 위치예요. 자, 결과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지문이 어떠한 과정에 수록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왜 국어 문제냐? 이 국어 문제입니다. 자, 국어의 문학에는 극갈래가 있어요. 그럼 극에는 연극의 대본인 희곡, 그 다음에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학이에요. 다만 문학에서 연기를 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연기를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너무 이제 당황해서 아이들이 이 순간에 이 동그라미를 어떻게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그릴까 걱정하셨겠죠. 이건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교사용 지도서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자, 교사용 지도서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앞부분 위에 세 줄은 멈추겠습니다. 자, 아래 세 번째 줄 끝부분부터 읽어볼게요. 나와 점순 장인 장모가 천의 내귀퉁이를 붙잡고 있다. 넷은 천을 공중에 펄럭댄다. 천 아래로 구장이 들어온다.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의 성격상 공간 이동이 제약되므로 천 아래로 구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바꿈. 그럼 이 장면에 지금 구장이 들어온 거죠. 나는 장인님을 데리고 구장님을 찾아갔다. 구장님은 서울에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수염을 에헴 하는 버릇이 있다. 자, 구장이 진짜로 에헴 하고 연기를 하죠. 자, 구장의 기침 소리와 함께 배우들은 재빨리 움직여 천의 넓은 면이 관객들에게 보이게 한다. 이것은 꼭두각시 노름을 위한 가림막이다. 가림막이니까 뭔가 안 보여야겠죠. 점순과 장모는 천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이겠습니다. 자, 배우들은 입을 모아 다리 새긴 노래를 부른다. 2절과 3절 사이 차례로 알려줬습니다. 구장의 인형이 먼저, 나의 인형이 그 다음, 장인의 인형이 그 다음이래요. 배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근데 왜 애들은 갔다 와서 아, 국어 망했어 물어보지 마. 진짜 안 가르친 거 나왔어. 거짓말이에요. 가르친 게 나와요. 근데 애들은 이걸 그냥 문제만 막 풀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게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학교쌤이 내십니다. 교과서를 그대로 내면 애들이 다 맞히니까 여기에 빈칸 뚫어 내봐요. 여기에 빈칸 뚫어서 희곡의 성격을 쓰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중상위권 변별 안 되고 다 잘 써요. 성실하면. 근데 그거를 최대한 낯설게 꾸며야 되니까 문제를 이렇게 낸 거죠. 자, 모범 답안. 그래서 구장 순서 먼저, 그 다음에 내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장인. 이 순서 지키면 됐고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선만 표시했으면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요. 뒤로 넘어가면 이제 권투하는 장면이 나와서 그거는 권투까지 읽으면 이건 다 잘 썼던 거거든요. 나와 장인이 윗옷을 벗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권투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뒷부분을 보기만 해도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고등 문제 특성 중에 하나예요. 자꾸 애들은 안 가르친 데서 냈다 하는데 그런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틀려야 되는 문제. 이거는 점수 조절을 위해서. 근데 4-5개의 문제를 안 배운 데서 가르친다? 그런 학교가 대치동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안 들은 거예요. 학교쌤이 그렇게 가르치신 걸 그렇게 안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꼭 학원에 왔을 때 정말 작은 필기라도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학원쌤한테 보여주면 아, 학교쌤이 왜 이런 설명을 하셨을까? 분명 학교쌤이 이 부분 강조했을 거거든요. 너희 이 지문 그냥 외우지 말고 이게 어떻게 연출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연출의 방식을 배우는 게 이 단원이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거를 이해해야지 우리 학교가 이런 걸 내는 학교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참신한 문제 유형을 잘 내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교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언남인데요. 사실 언남고가 굉장히 오랫동안 1, 2학년 문제가 어렵다가 올해는 조금 쉬워졌어요. 2학년은 여전히 어려운데요. 작년까지 어려웠던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이거 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시험범이에요. 고1 2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입니다. 그래서 지문이 쫙 나왔어요. 자, 모든 학교가 이 지문을 배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래서 생종이라고 읽지 않고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읽는 이 지문인데요. 자, 이 지문에서 밑줄 기역 니은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출제 의도를 감춰버렸어요. 얘는 참신한 게 아니라 이거를 왜 냈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문제 유형이에요.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자, 제가 그냥 여기다가 못에다가 시옷을 표시를 해줬지만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 보기가 왜 나왔는지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라면 어떻게 나왔냐면 밑줄을 중심으로 읽고 라고 하거나 표기상의 특징을 비교로 하여 이런 말을 써주거나 어휘상의 문제를 기준으로 하여 이렇게 해주거나 문법상의 문제를 기준으로 하여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되는데요. 문제 방향이 어휘를 비교하는 문제인 건지 표기를 비교하는 문제인 건지 문장 구조를 비교하는 문제인 건지 시기를 비교한 문제인 건지 여기에 발문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였다면 15세기와 16세기와 17세기를 비교한 자료 같은 걸 넣어준다거나 뭔가 여기에 준거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싹 가려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메타인지가 높은 친구들은 바로 알아요. 이걸 보고 선택지부터 보는 겁니다. 어차피 이걸 봐도 잘 몰라요. 그럼 선택지를 보고 절대로 앞지문과 뒷지문에서 나올 수 없는 걸 빨리 지운 다음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지를 보고 적어도 보기가 뭔진 모르겠지만 거듭 적기는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걸 보면서 확인하는 건데 사실상 출제 의도는 뭐였냐면요. 이 앞부분에서 이 보이시나요? 못할 여기선 받침이 뭐로 표기가 되어 있죠?
디귿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동일한 부정, 부사, 못인데요. 뒷지문에서는 뭐로 바뀌었죠? 시옷으로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 문제의 의도는 표기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완전 외울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영동고 같은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게 긴 부정인지 짧은 부정인지를 내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못하다 그러면 긴 부정, 못하다 그러면 짧은 부정이거든요. 학교마다 이걸 문제를 포인트 낼 때, 포인트를 짚어서 문제를 낼 때 어느 부분에 주목하는지에 따라 답이 다 달라지는데 이 학교는 그런 내용으로 낸 게 아니라 그냥 표기만 보고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 문제는 1번이었습니다. 밑줄도 안 그어준 거죠. 밑줄은 엄한 데다 그어주고 문제 풀 때는 이게 못이란 단어가 똑같지 않냐. 그럼 너희 상식적으로 이때 못하다, 못 먹다. 의미는 달라도 똑같은 부사, 못이 쓰인 거니까 맞춤법 표기 보고 푸는 문제였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제 이 방향이 뭔지 모르니까 이 문제만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찍어도 약간 깨름직한 거고 정확히 이게 답이 뭔지 모르겠고 그냥 우선은 지문이 다른 지문이니까 수업 시간에는 이 지문을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당황하는 문제 유형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유형은 영동고 문제였습니다. 영동고는 진짜 국어가 어렵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문제가 좋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풀 때마다 약간 소름이 돋아요. 그러면서 학교쌤은 이 문제를 낼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스스로 문제를 내고 너무 잘 만들었다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 낼 때 약간 희열을 느끼는 타입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영동고 문제가 왜 좋냐면요. 모든 학교에 다 풀리잖아요. 다 틀려요. 다른 학교 거는 다 맞아도 영동고 거 다 틀리는데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되게 쉬운 문제 유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학교의 특징은 단수 남기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표를 다 줘요. 영동고는 야 이런 거 뭐 외우냐? 수능에서 다 보기를 주는데 뭐하러 외우냐? 근데 외워서 못 풀어요. 외워서 못 풀어요. 자 여기에 훈민정음의 창제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다 들어 있습니다. 훈민정음의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혹시 이 니은의 글자에 들어가야 될 말 뭔지 아시나요? 획을 더해서 소리의 세기를 표현했다는 가획자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병서 글자인데요. 얘네들은 이제 창제 글자는 아니고 기역을 옆으로 나란히 써가지고 끝, 뜻, 뿌 이렇게 소리를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획이나 상형의 원리로 설명이 안 되는 이체자, 예디응, 리을, 애들은 자꾸 세모라고 하지만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글자 기본 글자와 그 다음에 가획자와 이체자와 병서자. 다른 학교라면 여기 빈칸을 뚫고요. 진선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선역은 순서를 바꿉니다. 정신사납게. 그래서 그냥 이 순서로 주지 않고요. 위아래를 바꾸거나 양옆을 바꿔버려서 막 위치를 외우게끔 해줘요. 근데 영동고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자, 이 문제의 답이 몇 번이냐면 암기보다 이해를 요구한 유형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1번이었어요. 애들이 답이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오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없다. 영동고가 얼마나 중세국어 문제가 좋은데. 자, 현대 국어의 의문 체계를 알고 있어야지 푸는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 범위가 중세국어라도요.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던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현대 국어에서 미음, 비읍은 입술 소리. 중세 국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건 현대 국어의 잇몸 소리에는요. 디귿, 니은, 리을, 시옷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 시옷의 위치를 봤더니 시옷은 지읒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발음의 위치가 다른데 발음이 동일할까요? 발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혀의 위치가 달라져요. 글자로서 시옷은 동일하게 있어도 현대에는 얘가 니은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에서는 지읒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이었던 거죠. 그럼 발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 그리고 참고로 중세 때는 구개음이 없습니다. 지읒, 치읒 하는 구개음은 존재하지 않고요. 근대로 넘어오면 생기는 거라 우리가 말하는 그 구개음 할 때 이 세넵천장 소리, 경구개음은 중세에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지읒, 쌍지읒, 치읒 발음이 이때 같이 묶여 있다가 시옷과 지읒, 치읒이 같이 묶여 있다가 시기가 지나면서 발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단순 암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치음에서 발음될 때 이 표가 이 시옷의 위치에 있다가 현대로 넘어올 때는 이 표가 학교에서 굳이 비교를
현대랑 중세를 비교해서 알려주지 않더라도 이거를 표만 봐도 중세에는 발음 위치가 치음인데 내가 알기로는 현대 국어의 치음이 시옷이 아닐걸? 이걸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영동국어가 특히 더 어려웠던 게 문법이 1년 내내 누적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적이 이제 사라지고 그냥 그때 시험 범위로 내지만 말로는 누적이 사라졌죠. 근데 선택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지난 시험 범위 문법 개념을 알고 있지 않으면 좀 시간이 걸릴 만한 그런 문제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런 세 번째 유형을 보여줬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을 보실 텐데요. 자, 이 내용 역시 자료에 없습니다. 찍으시면 됩니다. 잠깐 연예인 된 기분이었는데요. 자, 이게 이제 개정교육과정 편제에 대한 학교별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교 내용들은 다 집어 넣어놨는데요. 우선은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수학 부분은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대치동에 있는 주요 학교들이 국어 과목은 학교 지정으로 약 20점 이상 정도로 학교에서 정해주는 걸 들어야 됩니다. 정말 독특한 학교도 있긴 하지만 이거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 아시죠? 지금 학교 홈페이지도 올려놓고 아래 작은 글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 도입이니까 이게 예상과 다를 수가 있어요. 1학년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2학년 들어가기 전에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너무 학교 과목이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사촌 동생이 외대부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 학교 이거 진짜 8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언니 학교 들어가면 다 이렇게 가이드라인 정해서 그거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공지로 올라온 내용과 실제 진행하는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진짜 1학년 점수거든요. 1학년 때 1학기에 4학점, 1학년 2학기 때 4학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부터 진짜 다 다르게 가냐? 그러면 정말 10명마다 과목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선생님을 몇 분을 모셔야 될지도 모르고 시험 어떻게 치르고 아마 2학년 때 문학할 겁니다. 근데 이제 공개된 내용은 이렇고요. 그 외 것들을 보면 지금 학교의 국어 이제 배점이 높은 학교가 휘문, 중동, 동덕여고, 중산, 단대, 진선, 여학교, 남고 다 공통적으로 고루 섞여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20점 정도는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수학이 조금 더 많은 학교가 있었거든요. 이번 과정에서는 오히려 비슷하거나 국어가 더 학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목에서 특정 학점은 선택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국어 과목이 오히려 빡빡하게 특정 과목이 딱 정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그 과목이 뭔지가 궁금하시겠죠? 심지어 그 과목의 순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요것도 찍으셔도 됩니다. 자, 왜 20점 이상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8학점. 그래서 한 24학점이고,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8학점을 다 안 쓰고 이렇게 땡겨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 학교도 종종 있는데, 맥시멈이 아마 한 24학점 되고요. 그리고 한 20점 정도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1학년은 고민 없이 그냥 공통 국어입니다. 여기에 좀 특징점이 있다면 학교 부교재. 그리고 보통 부교재는 이제 전년도 부교재를 참고하신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꿀팁 알려드릴게요. 원래 이거는 저만 알고 있는 건데 학교 부교재는 모르겠어요. 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 다 아실지? 우리 아이가 입학할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서점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알려주십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아직 안 말하셨거나 아니면 특정 반에만 알려진 소식이라 그래도요. 학교 앞에 있는 서점의 그 사장님은 다 알고 계세요. 과목별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전화해서 혹시 땡땡학교 국어과 부교재 정해졌을까요? 그러면 국어는 아직 안 나왔는데 수학은 나왔습니다 하면 수학부터 알려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 있는 서점, 오프라인이 좋은 점이 그런 점이 있어요. 서점 하나 뚫어놓으면 거기서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부교재는 인터넷으로 사지 말고 그 서점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쭉 물어보시면서 그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요. 항상 1학기가 80% 이상이 문학으로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정말 80% 이상이에요. 제가 일부러 순서를 남고, 단대, 중산, 중동, 그 다음에 여고, 숙명, 은광, 동덕, 서문, 그리고 이제 공학, 개포, 세종, 중대, 풍문, 반포, 현대. 다 문학부터 시작해요. 1학기. 그러면 우리 겨울방학에는 뭘 해야 된다?
문학을 열심히 하죠. 겨울방학 때 독서를 열심히 하는 그러면 도움이 안 돼요. 1학기 내내 문학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1학기 딱 끝났고 여름방학 때 그럼 뭘 해야 되냐.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때 문법을 엄청 해놔야죠. 이름이 화법 언어지만 중동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언어, 문법만 할 겁니다. 중동은 조금 특이한 학교여가지고요. 중동은 화작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화법 언어라는 과목 자체가 새로운 교과에 이제 등장하게 된 과목인데요. 예전에 화법과 작문에서 쪼개가지고 화법 플러스 문법, 언어가 문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매체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에는 뭐 화법, 문제집 같은 거 풀어본 것도 나쁘지 않은데 대부분의 학교는 문법만 2학기 내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특한 학교가 진선여고. 이 학교는 예전부터 문법을 엄청 강조한 학교거든요. 그리고 원래 여기에 숙명도 같이 들어갔었는데 모르겠어요. 최근에 숙명이 약간 경향이 변화가 되면서 숙명의 짝꿍이 진선이었는데 진선이 지금 혼자서 대치동에서는 문법으로 시작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초에서는 세화여고 늘 어렵죠. 그래서 세화여고와 진선여고가 1학기가 문법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겨울방학 때 2배로 해놓으면 돼요. 왜냐면 문학은 어쨌든 해야 되거든요. 문학은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해놓을수록 좋고 어차피 수능이니까. 그래서 이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타 학교에 비해서 공부량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이걸 순서를 바꿔서 그럼 겨울방학 때 문법만 해놓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겨울방학은 길어요. 겨울방학은 2달인데 2달 동안 문법만 하는 건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어차피 겨울방학은 공통적으로 문학을 하고요. 진선이나 세화여고는 문법도 같이 해놓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해야겠다 생각하면 나중에 해야 될 게 또 생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독특한 경향을 보이는 또 다른 이제 남학교들이 있죠. 그 학교들이 이제 세화와 희문입니다. 자, 세화하고 희문은 공통점 자체가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남고인데요. 이 학교들은 문학을 가져가는 건 맞아요. 자, 세화 같은 경우는 1학기 문학, 2학기가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언제 한다? 고3으로 넘긴다. 그리고 희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문법을 고3으로 넘긴다. 그러면 시기를 뒤로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세화하고 희문은요. 특히 이제 희문 같은 경우는 문학이 2학기니까 겨울방학 때 독서만 해야겠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독서 플러스 문학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화하고 희문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독서 플러스 문학이에요. 안 궁금하세요? 왜 문학을 계속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지? 독서는 교과서를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습을 열심히 한다 그랬을 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학의 독서를 나간다 그랬다. 지학 교과서 독서 나갈 거니까 지학 교과서 독서만 열심히 했는데 시험 범위에는 평가원 기출 나올 수도 있고요. 수특 독서 나갈 수 있고요. 학교쌤이 우리 시험에 어떤 게 뭐가 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독서는 진짜 교과서를 따라갈 확률이 50%. 추가로 다른 프린트를 갖고 올 확률이 50%이기 때문에 예습한다는 느낌보다는 어차피 독서로 공부할 거라면 고2나 고3 수준의 독서 모의고사를 푸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문학은 아무리 그래도 문학은 교과서를 따라가거든요. 여기에 부교재를 붙이면 붙였지? 그래서 예습을 할 거라면 겨울방학 때 교과서는 문학이죠. 학교에서 지정된 교과서가 있을 테니까 그거는 3번 돌려보고 4번 돌려봐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학은 지문이란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독서는 지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유형별로 공부하고 영역별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공부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고가 진짜 독특한 유형인데요. 이걸 유지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1학년까지는 똑같은데 지금 1학년까지 똑같은데 아직 이 교과서를 쓸 2학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학하는 1학년들이 그 후에 2학년이 되는 건데 그때 가서 뭔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고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 2학년 교과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독특한 교과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름만 화법 언어로 해놓고 문학을 시험 범위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독서 작문 해놓고 문학이 시험 범위일 수가 있어요. 이거 실제로 고등 과정에서는 2학년, 3학년 교과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학교 선생님이 정해주는 게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과목은 독서여도 시험 비중은 문학이 60% 이상일 수도 있어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이 교과서 명만 너무 맹신하시지 마시고요. 진짜 독서 문제가 나오는지 제일 좋은 건 기출문제를 보는 건데 이게 기출문제가 공개되는 학교가 있고 공개되지 않은 학교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기다려봐야 될 문제고요. 대부분의 학교는 요약하면
문학 먼저, 그 다음에 문법이냐 독서냐. 이거는 이제 시기별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어려운 학교가 있습니다. 영동고. 제가 진짜 영동고를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예요. 저 같은 성격은 영동고의 이 학교 편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엄청 빠르게 끝내주는 거예요. 2학년 때 싹 끝내줍니다. 어떻게? 독서, 작문, 화법, 언어 2학년 때 싹 끝내줘요. 3학년은 이제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1, 2학년까지 학교에서 끝내줘야 될 걸 다 끝내주고 3학년부터는 완전 수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편제거든요. 저는 좋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힘들죠. 그리고 이제 국어과만 그런 게 아니라 중요 과목이 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2학년 때 학습량이 약 2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영동고 이제 입학할 친구들은 그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학년 후반부터 2학년까지 그 어느 정도의 학습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미리 땡겨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되면 굉장히 수월해질 커리큘럼인데 2학년 때까지는 정말 죽었다, 나 죽었다.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정말 따라가면 좋게 말하면 3학년 되면 아주 수월하게 이제 1년 생활 보내면서 수능에만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까지 모든 게 다 몰빵되어 있는 학교. 그러니까 2학기 때 독서 플러스 화법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독서도 중요 과목인데 언어까지, 문법까지 같이 가니까 2배죠. 지금 예를 들면 세화나 휘문이 독서 작문을 한 학기 한 학기로 떼어놨잖아요. 문학, 독서 이렇게 떼어놨잖아요. 그럼 영동고 같은 경우는 1학기는 문학으로 가고 여기 2학기 때 독서 플러스 언어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동고가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중간까지만 이제 학교에서 문학으로 설정해놨고 뒷부분은 이제 다 선택으로 가기 때문에 외대부고도 조금 독특한 특성을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궁금하실 부분, 어떤 학교가 국어가 어렵냐? 또 찍으셔도 됩니다. 자, 사실은 이 부분은 진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이라서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또 쉽다 어렵다 그러면 또 특정 학교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대치동에 쉬운 학교는 없어요. 다 별 3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여고 스타일, 남고 스타일 공학으로 나눠봤을 때 여고 중에서 그래도 최근에는 좀 평이하다, 예상되는 바대로 나온다 하는 학교들이 은광, 숙명, 잠실여고, 서문여고. 근데 이거 오해인 거 아시죠? 평이에도 경쟁은 치열해요. 숙명, 은광. 평이하지만 되게 치열하고요. 그리고 남고 같은 경우도 경기, 중산, 단대, 잠실이 타 과목에 비해서 국어가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나머지 학교에 비하면 그래도 국어가 정말 힘들다 하는 친구들이라면 경기, 중산, 단대, 잠실. 그 다음에 이제 공학으로 갔을 때 서초계포, 풍문한대, 영동일고, 양재고 2학년까지는 그래도 교과서대로. 그리고 이제 조금 난해해지는 게 학교 특성이 좀 강한데요. 정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정신여고는 문제 유형 자체도 좀 까다롭고요. 지문 자체도 좀 헤비한 게 많고요. 그리고 남고 같은 경우는 휘문은 이게 그냥 결론만 딱 떼어놓고 보면 당연한 걸 묻는데 너무 포장을 잘 해놓으니까 그 스타일에 적응하기 전까지 특히 국어 과목이 어렵거나 학교 스타일을 빠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학년 내내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는 학교가 휘문이에요. 1년 내내 적응하는 거죠.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휘문이고, 중동은 요약하기가 있어가지고 좀 힘듭니다. 그리고 세화는 그냥 문제 자체가 좀 어렵고요. 서울도 생각보다 문제가 깐깐해요. 그리고 이제 공학 중에서는 중대부고. 중대부고는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그 시험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과정이 힘들고요. 세종고는 모의고사가 많이 들어가고 양재고는 문항이 많습니다. 시험 문항이 40분 동안 풀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남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년까지 1학년도 어려웠지만 올해는 그래도 좀 까다롭다 정도? 그 다음에 잠신고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그래요. 공립학교 중에 어려운 학교가 꽤 있다. 그걸 무시하지 말아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남, 잠신 이 정도가 될 거고요. 이 학교들은 진짜 어렵다 싶은 게 세화여고는 제가 보기에 학원에서 못 맞히게 문제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문제 잘 내시고요. 이건 학원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까지 이제 담아서 문제를 내시려고 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경기여고도 시험 범위가 진짜 많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선여고. 이 학교는 어렵거든요. 애들이 국어 너무 잘해요.
이렇게까지 어렵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잘한다. 그게 이제 진선여고고, 영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동은 진짜 국어가 셉니다. 그리고 상문이 반포 쪽에선 되게 어렵더라고요, 국어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상문고도 굉장히 국어쌤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고 제가 늘 느낀 학교 중에 하나고, 공학 중에서는 현대고 어렵습니다. 현대고 어렵고요. 그다음에 언남고 2학년 제가 봤을 때 1학년에 비해 상당히 2학년이 좀 어려운 편이다. 그래도 대치동은 다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수과학을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여기 가면 내가 내신을 잘할 수 있겠다. 수과학은 1을 딸 수 있는데요. 국어는 1 따기가,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 공학을 선택했다. 수과학을 내가 딱 1을 찍으려고 여학생들하고 싸웠을 때 2학년이 문학으로 시작을 해주면 1학년 때는 문법이랑 막 섞여 있으니까 남학생들이 그래도 반절 정도 1등급이 나오거든요. 2학년 딱 넘어가면 한 학기가 문학이잖아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과목이 섞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문학 몰빵, 독서 몰빵 나올 때는 두드러지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을 완전 잘하게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요. 국어는 전 영역을 고루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문학만 몰빵했을 때도 점수가 잘 나와주고, 독서만 몰빵했을 때도 점수가 잘 나오지, 독서만 너무 잘해버리면 문학에서 점수가 확 깎여버려가지고 결국 최종 등급이 1점대에서 초반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 드릴게요. 거의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리하면 고1까지는 평이할 겁니다. 출판사가 다르다 이뿐이에요. 그리고 고1은 독서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문법 중심으로. 자, 그리고 고2 넘어갈 때는 말씀드렸죠. 고2는 문학이 50% 이상, 그리고 학교의 순서에 따라서 문법을 먼저 쓰느냐, 독서를 먼저 쓰느냐의 차이이지, 문학 비중을 가장 우위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 혹은 독서를 가시면 돼요. 휘문이나 세화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조금 더 중심으로 두시면 되고, 나머지 학교는 문법을 조금 더 중심으로 두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1학년부터 2학년까지 국어 과목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과목은 문학입니다. 그래서 고3 때 문학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생기면 안 돼요. 고3 때는 그동안 쌓아놓은 문학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3은요. 교과목이 의미가 없어요. 고3은 다 수특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1학기가 문학, 그 다음에 독서, 수능 특강 섞어서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다 정해져 있지만 보통 시험은 다 수능 특강. 2학기는 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한다면 수능 완성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도 또 한 번 나오는 게 문학이죠. 그래서 최근 수능 트렌드도 문학이 어려워지는 거지만 이번 개정 교과도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원래 있던 교과목에서 이름이 혼자 살아남은 건 문학 하나입니다. 문학, 독서, 화법, 작문, 언어, 매체에서 문학 혼자 살아남았고, 독서 잘려가지고 다른 과목이랑 붙었고, 언어 매체에서 매체 사라지고 언어 다른 과목이랑 붙었죠. 문학 혼자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교과와도 가장 비슷한 경향을 보여줄 거고, 학교 선생님들도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서 문제를 많이 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가장 고민이 되실 텐데 여고냐 남고냐 공학이냐라고 묻는다면 여고가 전반적으로 더 까다로워요. 이때 까다롭다는 건 외워야 될 양이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고와 공학은 비슷하게 갑니다. 남고와 공학은 비슷하게 갈 거고요. 그리고 남고가 조금 더 발문이 구체적이고 알아먹을 수 있게 적혀 있어요. 근데 여고는 좀 더 발문 자체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답도 여러 개를 골라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리 아이의 성향도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파악하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보다 설명을 좀 길게 하고 또 경청을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오늘은 제 수업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께 내일 기회로 넘겨드리고요. 오늘 제 수업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제 수업이 지향하는 바는 고등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데요. 고등의 가장 핵심을 3가지로 꼽으라면 속도 조절, 심도 조절, 태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속도와 심도와 태도를 아이들이 다 한꺼번에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내일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할 겁니다. 오늘의 목표 자체가 고등 국어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마지막에는
제 시간표만 짧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궁금하시면 내일 한 번 더 와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